안녕하세요. 애셔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데니 그레고리의 모든 날이 소중하다입니다. 저는 그림 보기와 그리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림이 있는 책을 아주 좋아하고 가끔 사 모으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 때 가끔씩 꺼내보는 책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글과 그림으로 구성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잔잔한 위로를 받고 작은 지혜도 얻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니는 미국의 꽤 괜찮은 아파트에서 잘 나가는 스타일리스트인 아내 패티와 두 아들과 평범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 패티가 지하철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데니가 이 낯설고 무서운 삶을 살아야 할 불행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막상 패티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데니가 힘들 때마다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리면서 깨닫게 되는 생각들을 글과 그림으로 낚였고 이것을 엮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자신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는지 알 수 없는 관념들 속에 갇히지 말고 아는 만큼만 보지 않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데니 그레고리 모든 날이 소중하다. 한 뉴요커의 일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 삶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깊이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발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패티와 잭과 프랭크와 나는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괜찮은 아파트에서 아마도 평범한 생활이라고 불러야 할 삶을 살고 있었다. 스타일리스트인 패티는 사진 촬영을 위한 옷과 소품을 찾아온 맨해튼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바쁜 광고쟁이였던 나는 회의와 촬영으로 정신이 없었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10개월 된 잭은 열심히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다. 프랭크는 8살 먹은 개인데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존재였다. 만일 당신이 그때 우리를 만났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좀 바쁘다고 말했을 것이다. 어느 덥고 바쁘던 아침 패티는 잭을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두고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사진 촬영에 쓸 케이크를 구하러 업타운의 유명 제과점에 가는 길이었다. 전철을 기다리는 도중 그녀는 플랫폼에서 떨어졌고 하필이면 그때 역으로 들어오던 9번 열차가 그녀를 치었다.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힘껏 받았지만 너무 늦었다. 열차 3칸이 패티의 몸 위로 지나가면서 척추뼈를 부서뜨렸고 그녀는 허리 아래가 마비되어 버렸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패티는 쾌활하고 귀엽고 멋진 여자였으며 이제 막 엄마가 된 참이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병원에서 패티는 내게 물었다. 왜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걸까? 나는 말했다. 그런 건 상관없어. 이것이 신의 교훈이던 전생에 엿보이던 글쎄, 나는 관심 없었다. 어차피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미칠 듯 화가 났다.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떻게 하나뿐이었다. 어떻게 다시 살아가며 어떻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웨스트 18가 18번지. 패티와 나는 이곳에서 처음 만나 그로부터 날짜까지 정확히 5년 후 이곳에서 결혼했다.
매년 결혼 기념일이면 우리는 여기 와서 한잔한다. 사고가 있던 그때 그 해가 유일한 예외였다. 패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잭과 나는 카우보이 흔들 의자에 오래도록 같이 앉아 있곤 했다. 아이는 내 가슴에 기대었고 우리는 같이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었다. 아이가 잠이 들면 나는 의자를 흔들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주변에 장애인과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 장애인이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평생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낯선 내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들은 산산이 부셔졌고 나는 그 무너진 자리에 깔려 있었다. 매일 나는 잭을 돌보며 직장 일로, 병원 일로 새로운 책임과 방법들을 익히며 바쁘게 돌아다녔다. 하지만 밤이면 언제나 흔들 의자에 앉아 낯설고 무서운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며 그 안에 놓인 나 자신을 불행해했다. 재활센터에서 2달을 보낸 후 패티가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집은 2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나는 그녀를 안고 침실까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들을 새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옷 입기, 저녁 식사 준비, 놀기, 사랑을 나누는 방법까지도. 그 잿빛 나날들을 지내며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그 사고만은 아니었다. 직장 일이 많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집 없이 길거리에 나 앉아도 살 수 있을까?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고 문득 이번엔 나에게 큰 병이나 사고가 생길 차례는 아닌지 걱정되었다. 계속 도시에 살아야 하는 걸까? 잭이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애초에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9번 열차가 와서 모든 걸 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일까? 이런 내 불안들이 패티에게 또 다른 부담만 되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질문이 되어 달려들었고 나는 엉망이 되었다. 직장 동료들은 나에게 조심스러이 신경 써 주었다. 내가 사고에 대해서나 내 느낌을 말하러 들면 모두들 조용해졌다. 그들에게 뭐라 할 수 없는 일이며 사실 그들이 염려해 주는 것이 고마웠다. 우리가 늘 나누던 잡담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인 것이다. 친구들과 친척들도 우리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나는 줄타기를 하듯 조심스러웠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내 삶은 의미 없는 지옥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경악할 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한다면 나를 목석 같은 사람으로 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이다.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아 발버둥 치고 있는 동안 패티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일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잭과 시간을 보내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해온 모든 것에 새로운 용기와 결단력이 더해져 내게 그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내게 놀랐고 어쩌면 두려울 정도였는데 그래서 나는 더욱 슬퍼졌다. 결국 사고는 그녀 자신의 것이었으며 나는 제3자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장애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부부가 휴가 때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과 카프리의 따뜻한 바닷가와 활기에 넘치는 로마와 시실리안인들의 정열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했다.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그들은 엉뚱한 곳에 도착했음을 알게 되었다. 네덜란드에 내린 것이다.
잿빛의 밋밋한 풍경들, 사람들은 멋없고 음식도 그랬다. 모래사장은커녕 높은 제방뿐이었다. 하나님 맙소사. 부부는 경악했다. 정말 형편없군. 우리가 꿈꾸던 휴가는 이런 게 아니야. 그들은 불평했지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네덜란드에 꼼짝없이 묶인 것이다. 참 재수도 없지. 하지만 점차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네덜란드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것이 느리고 부드러웠다. 사람들에게선 내면의 차분함이 느껴졌다. 그들은 렘브란트, 알크마르, 허츠판 요리, 오래된 커피숍들, 그리고 케겐호프의 튤립들 같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결국 멋있는 휴가를 보내게 되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이것도 훌륭했다. 네덜란드가, 친구는 말했다. 패티와 내가 떨어진 곳이야. 장애인의 세계 말이야. 내가 원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것처럼 빠르고 신나지는 않겠지만 그 삶은 깊고 진한 것이야. 너는 그 삶은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것을 사랑하게 될 거야. 나는 언제나 무언가를 만들어 왔다. 작은 책들, 조각들, 요리, 낙서. 그렇다고 나 자신을 예술가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아버지는 이것을 그레고리 가문의 저주라고 부르곤 했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끝없는 충동 말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손잡이를 돌리면 노쇠로 된 배가 만들어져 나오는 기계를 발명한다고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졌다. 결국 성공하진 못했지만 할아버지 집은 언제나 반쯤 만들어지다만 작은 노쇠배들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을 그날의 자화상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계신다. 삼촌은 도자기를 굽는 부인이며 아이들을 많이도 낳으셨다. 결국 사고가 있은 지 몇 년 후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책 제본하는 법을 배웠으며 도자기 굽는 법도 배웠다. 그리고 많은 글들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림을 그려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언제나 종이 쪽지가 있으면 낙서를 하곤 했다. 괴상한 얼굴들, 꼬불꼬불한 동그라미들, 체크무늬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실제의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려보기로 했다. 나의 처음 시도들은 형편없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한 저녁 나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소파에 앉아있는 베트를 그리게 되었다. 그 그림에는 내가 이전에 그렸던 어느 그림과도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어느 순간 나는 다른 세계로 빠져드는 듯 했다. 마음이 비워지고 호흡은 느려졌으며 마침내 내 종이를 내려다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데 놀란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으로 양놓은 선반을 아주 천천히 그려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차이는 그리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법에 있었다. 나는 내가 그리는 대상을 눈으로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듯 했다. 내 시선은 모두 굽이와 도드라진 것들에 정성스럽게 머물렀고 표면을 따라 그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이렇게 바라볼 때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고 사랑스러움을 느꼈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경험은 언제고 되풀이 되었다. 서두르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아주 에로틱한 그 경험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었다. 무엇을 그리는지는 상관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림이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것도 이내 알고 있었다. 사실 그림이야 먹고 난 바나나 껍질처럼 어디로 던져버려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 느리고 애정이 담긴 바라봄이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의 약상자 들여다보기를 좋아하는 걸까? 자, 여기 우리 집 약장입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보이는 것을 그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기 때문이다. 코는 대체로 삼각형이다. 눈은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다. 귀는 주름이 있는 동그라미다. 사람은 머릿속에 사물에 대한 정리된 이미지를 담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게 마련이다. 사람이란 원래 그렇다. 이미지와 기호를 사용해 모든 것을 나누고 구분한다. 이것이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점이다. 불행하게도 이 상징들은 우리들이 세계를 보는 데 있어 하나의 장막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부자야. 쟤는 멍청이야. 그 남자는 범죄형이지. 그녀는 금발머리야. 그들은 유명해. 저 여자는 휠체어를 탔네. 우리는 사람과 사물과 경험들을 유형에 끼워넣고 그에 따라 생각한다. 이건 효율적이긴 하지만 세상에 가진 느낌과 재미들을 빼앗아 버린다. 마치 모든 식사를 맥도날드에서 하거나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것과도 같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림을 그려보면 잘 나타난다. 사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이다. 아이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12살이 되어 머리가 굳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은 특별한 존재이고 서로 다 다르며 흥미롭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저 가만히 앉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를 그렇게도 두렵게 했던 고정관념의 함정을 쉽게 넘어설 수 있었다. 나는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그렇게도 다르다면 내가 생각하던 우리 가족의 비참한 삶도 어쩌면 그저 나만의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나무에 대해 생각해왔던 것들이 실제 나무와 달랐듯이 나는 장애인 아내와의 삶이 어떤 것이 정말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무엇을 볼 때면 당신은 그것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는다. 나는 공원에 있어. 여기는 소호야. 신호등이 파란불이네. 편리하고 빠르며 뉴욕처럼 정신없는 곳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식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그저 보도록 내버려 둘 때 그것은 화창한 첫 봄날에 창문을 여는 것과도 같다. 세계는 낯설고 날카롭고 낱낱이 다른 무엇이 되어 흘러들어온다. 과거의 경험에 기대지 않을 때 존재하는 줄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 페인트 떨어진 조각의 모양새, 길 모퉁이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생김, 나무 둥치에 비친 나무 덩불의 그림자, 고정관념을 버리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가능성들을 받아들여 보라. 시간의 짓누름에서 풀려날 수 있다. 모든 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심오하고 독특하며 아름답다. 그림을 그려보아야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